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렇게 환담 비슷한 걸 좀 나누는데 오늘 계속 오늘 만평이 너무 잘 뽑혔어라는 얘기를 반복하시면서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궁금합니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만평부터 보고 시작하시죠. 네. 네. 만평 틀어주시죠. 네. 슬픈 만평이잖아요. 네. 네. 그동안 사실 그래도 아직은 이런 마음으로 조금 현실을 살짝 피해왔던 게 있는데 이제는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 코스피 8,000원 돌파와 함께 모든 유동성이 증시로 가버렸다는 것을요. 네. 네. 그래서 최근의 상황을 좀 만평으로 같이 그려봤는데요. 비트코인은 주머니가 이제 먼지가 풀풀 날리고 있네요. 네, 이 수많은 이 달러, 원화 모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여기 국장이죠. 국장 네. 공장입니다. 예, 많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이 머니무브가 지금 증시로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비트코인은 지금 파리가 날리고 있어서 이 당분간 이 장세에 대비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커피 한 잔님이 지금 라이브 댓글에서 우린 좋아. 우린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 투자자는 좋은 만평이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제가 초라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고 계신데. 사실 저도 네. 올해 네. 계속 이제 담고 있는데 주식을 그러셨군요. 원장님.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네. 야금야금 저도 네, 지난주에 네. 조금 들어갔던 네, 말씀 드렸는데. 안분해야지 안전합니다. 네. 주식들을 사고 있었습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의 특성이시기도 한가요? 아니 왜냐면은 또 다른 뭐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AI 들어가면서 크립토도 좀 같이 들어가고 이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어쨌든 뭐 아니면 도 이런 분위기가 더 좀 강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한국도 이제 투자자마다 성이 좀 다를 텐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투자자들의 좀 뭐랄까요, 공통적인 관측이 되는 성향은 네. 고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니, 우리 왜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민족인 거예요? 네, 예. 고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ETF 출시가 됐잖아요. 레버리지 ETF. 네. 근데 그것도 제가 갑자기 그 출시돼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날에 전화를 정말 많이 뭐 지금 어떤-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데 네. 레버리지로 바꿔 타야 되냐. 그마저도 더 리스크를 한번 테이크해보겠다. 그렇죠. 이제 하이닉스 가지고 있으면 거의 1년 사이에 한 10배 올랐을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 수익조차도 뭐 그래 벌긴 벌었는데 앞으로 더 벌 수 있잖아. 약간 이런 마인드. 여러분 네. 대단하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네. 예전에는 코인 하시다가 많이 이제 국장으로 옮겨가시지 않았나 하는 것이 디지털 자산 업계의 약간 가설 중에 하나고요. 네. 오늘 그 얘기 한국인이 아마 모여 있는 곳이 국장이죠. 국장은 나라를 가리지 않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 아마 예.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나스닥 괜찮은데 비트코인 좀 내렸어요. 네. 그래프 보시면 27일부터 이렇게 쭉 비트코인이 내려오다가 오늘도 이게 아침부터 쭉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10시 10분 기준인데 74,500달러 조금 안 되는데 지금 더 조금 내렸습니다. 네. 지금 조금 더 내렸나요? 네, 74,000달러 초반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무빙 자체는 굉장히 좀 쎄한 무빙입니다. 이게 6만 달러까지도 훅 내려갈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런 6만 걱정은 달러선은 없던가요? 아직은 조금 멀어 보이긴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어제는 유가도 내렸고 그리고 이제 장기채 국채도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네. 심지어 이제 나스닥은 좀 올랐죠. 좋았고, 예. 그랬는데도 뭔가 지금 알 수 없는 쎄함이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서 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뭐 미장의 이런 화랑세나 네. 유가 안정 같은 거, 유가가 많이 내렸어요. 5% 정도 그 하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오늘 새벽까지 나왔었던 미국 이란 관련 이슈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건데요. 비트코인은 거기에 그렇게 큰 호재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우선 뉴스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나왔던 뉴스들 살펴보면 이란이 이제 MOU에 미군 철수를 포함하고 뭐 이런 좀 긍정적인 뉴스를 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란 보도가 좀 날조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지만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란이 협상에 적극적이지만 아직 뭐 불만족한다, 중간 선거는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헤드라인이긴 하지만 중요한 게 이겁니다. 트럼프가 이 협상에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 되게 시장에선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 유가도 안정이 많이 됐습니다. WTI가 선물 기준 종가가 배럴당 90달러 내려온 게 그 전에 저희 뭐 저번 주까지는 계속 100달러로 웃돌았잖아요. 네. 많이 상황이 좋아졌는데 미장도 상당히 좋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이 좀 내린 경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좀 내렸는데 이거는 뭐 5거래일 연속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그냥 뭐 차익 실현 정도
이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이제 이 반도체주가 잘 나갔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좀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란 MOU하고 백악관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 주셨잖아요, 편집장님이. 네. MOU가 사실 그 MOU로 뽑힐 수 없는 내용을 이란 국영방송에서 MOU라고 하고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분석하기로는 실제 MOU 초안 문서라기보다는 이란의 희망사항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 네, 그렇군요. MOU 내용이 뭐였냐면 일단 미국이 호르무즈에서 지금 봉쇄를 풀고 물러나고 군대를 빼라, 동결됐던 자금들을 돌려줘라, 그러면 우리가 한 달 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이 물동량을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복구시키겠다. 이게 이제 MOU 내용인데 그 뭐 핵무기 얘기도 없고, 네. 네, 미국이 이득을 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본인들의 요구 사항만 그냥 리스트업을 해놓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나왔던 게 네. 이 오만하고 이란이 같이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겠다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미국이 깨알같이 오만한테 너 자꾸 삐딱선 타면 우리가 폭격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이제 공개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란이 좀 자신감이 좀 보이는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난주부터 계속 대표님께서 미국이 살짝 밀리고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이게 근데 자꾸 이제 드러나네요. 명확하게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백악관에서 어제 방금 편집장님 또 설명 주셨지만 네. 그 이제 발언이 있었어요. 백악관 강요 회의에서 발언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 나 중간 선거 신경 안 써. 근데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정말 신경 쓰고 있구나. 원래 이제 돈에 관심 없다는 분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처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에서 정말 관심 없다라는 사람이 사실은 정말 돈에 돈에 미쳐 있는 미쳐있죠. 사람이다. 그쵸. 이런 이제 돈미. 네.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진행이 될 것 같다. 트럼프가 지금 쫄아 있다. 약간 이런 느낌. 네. 근데 또 오늘 아침에 이제 또 군사적인 옵션이 뭔가 이상한 게 하나가 나왔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갖고 오셨죠 이거?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우선 일단 뉴스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로이터에서 아침 8시 반 정도에 단독 보도가 나온 건데요. 실제 이제 이런 행동이 게시된 건 지난 밤이고요. 미군이 이제 어젯밤에 이란의 군사시설을 겨냥해서 새로운 공습을 감행을 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좀 위협을 가하던 이란의 이제 편도 공격 드론들을 4대나 격추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또 뭐 미장이 끝나고 나온 보도기도 하고, 그리고 코스피도 개장 후에 이 소식이 그렇게 큰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제 뭐 미장이 상승 마감했고 코스피가 하락 개장하긴 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막 이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봤을 때 그냥 시장에서도 이 종전 협상을 좀 앞두고 그냥 계속해서 미국이 좀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시장 계속 보면 이란 전쟁이 끝나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열리게 되고 중동 원유가 지나가는 길이 다시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원유 공급이 늘어나고 유가도 떨어지고, 그리고 유가가 떨어지면 기업 비용도 다시 줄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걱정도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금리 인상 우려도 낮아지고, 뭐 국제 금리도 이제 낮아졌잖아요. 오늘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주식이 이걸 호재로 인식을 한 건데, 사실 비트코인은 왜 못 올랐는지 좀 살펴봤는데, 이 시장 분석들과 제 개인적인 좀 뷰를 좀 더해서 보면, 그동안 이제 특히 미국 이란 전쟁 이후에 비트코인이 뭔가 전쟁에 있어서 좀 새로운 해치 자산으로 부상을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상승을 했던 내러티브가 생성이 되고 있었는데, 요 전쟁이 좀 종식이 되려고 하니까 이 생성되고 있던 내러티브가 약간 무너지면서 약간 코인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시그널로 익힌 감도 없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는데. 네. 네. 이건 안 보여주시나요? 이거 또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방금 보여주세요. 펴봤는데요. 네,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뭐 뉴욕 3대 지수 다 올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가도 내리고 좋았는데, 여기서 좀 살펴볼 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엑스윈 리서치랑 이제 뭐 비트스탯 자료들 좀 기반으로 정리를 해본 거고요. 보시면 일단 3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이 왜 증시 상승에서 하락을 했을까?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의 이제 프리미엄이 소멸을 했기 때문에 내렸다.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 자금이 AI 섹터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줄여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그 비트코인의 뭐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 소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두 번째 여기 ETF 자금 내용이 나오고 있죠. 뭐 7일간 16억 달러가 뭐 유출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 좀 살펴보면 어제, 그러니까 미국 시각으로 26일 하루에만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5천억 원이 넘게 순 유출됐습니다. 이게 7거리 연속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주 연속 돈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만 지금 한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또 금액이 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살펴봤더니 AI 메가캡 주식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관련된 주식에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네. 저는 그냥 듣다 네. 보면은 궁금해지는 게, 사실 지난달만 해도 저희가 나스닥 기술주랑 비트코인이랑 뭔가 커플링 돼서 같이 오르내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그런 걸 봤는데, 이제는 또 디커플링이 발생을 네.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은 이게 계속 지속이 될 건지, 아무래도 AI가 점점 커지면서 이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이제 네. 어제랑 뭐 이틀 사이에, 어제 오늘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그 AI 네. 반도체 메모리 관련 이제 기업인데요. 주식이 이렇게 재평가를 받았어요, 미국 시장에서. 근데 네. 어마어마하게 그 밸류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날 10% 넘게 상승을 하고, 하이닉스도 이제 같은 부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계속 그 섹터에 있는 친구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주가들이. 네. 근데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수 자금이 필요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소외됐던 주식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그 뭔가 피 빨리듯이, 네, 여기서 유동성이 이제 하이닉스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설명해 주셨다시피 지금 지난주에만 오늘까지 합치면 한 16억 달러 정도가 ETF에서 빠졌거든요. 이 돈이 어디로 갔겠냐? 근데 마이크론 사러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추정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만평도 그런 취지로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구간별로 약간 논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주랑 비트코인이 함께 같이 갈 수 있었던 좋은 시절이 있는 거고, 지금은 지난달이었는데. 네, 지금은 하이닉스, 마이크론 예. 이런 주가들이 너무 올라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뭘 사야 되냐, 논리가 이렇게 바로 서는 그 섹터는 사실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 언저리밖에 없거든요. 이유가 그렇군요. 있는 상승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빼서 그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저 이어서 설명드리면, 이 고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됐다는 건데, 지금 엑스윈 리서치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78,000달러 저항선에서 두 차례 고점을 형성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좀 진단을 했고요. 보고서 나온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이 이제 이후에 지금 가격대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74,000달러에서 77,000달러 구간에서 이제 지지대를 시험하는 흐름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장에서 워낙 또 AI 섹터 쪽으로도 자금이 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헤지펀드들의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 지금 한 293% 정도, 거의 300%를 육박하는데, 이 고 레버리지 환경에서 좀 추가 불확실성이 생기면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쪽 포지션이 먼저 청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본들이 지금 대체로 다 AI 관련 대형주에 몰려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주 섹터가 좀 공매도 되고 있다. 비트코인도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작년 이후에 좀 미국 주식시장과 다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 구조가 약간 고위험 자산에서 최근에 이제 뭐 이란 전쟁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지용 자산으로도 좀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좀 분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보시면 이 다음 장표 보시면 네, 네. 이유가 있는 상승이죠. 하이닉스입니다. 아, 저게 이렇게. 하이닉스군요. 네,
몇 퍼센트 올랐냐면 244% 올해 네, 연초 대비 200% 넘게 이제 상승을 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얼마나 미국에서도 이 국장이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 이 코베이시 레터라는 글로벌 투자 정보 이제 X 계정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뭐 이렇게 홍콩에 상장된 두 배 레버리지, 뭐 SK 하이닉스 ETF 이런 거에 대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뭐 게시물로 올렸을 정도로 되게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고요. 이거 지금 요거는 비인 크립토라는 이제 글로벌 디지털 자산 매체인데 여기서도 이제 관련된 기사를 최근에 올렸더라고요. 어제 이제 올라온 기사인데 한국 코스피가 100% 급등을 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읽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재밌는 좀 슬픈 우픈 기사를 올렸습니다. 보시면 지금 JP모건도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9,000으로 상향 조정했고 또 최고 만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화랑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 한국의 디지털 자산 거래량은 떨어지고 결국 이 돈이 또 개인 투자자들도 다 국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해외 매체에서도 보도를 한 거죠. 네. 이렇게 또 국장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주말에도 삼전닉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24시간 가격을 추적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왔다는 건데 이 사이트를 누가 만들었냐면 디젠이라고 하죠. 좀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이제 디젠이라고 하는데 한 디젠 분이 라오니라는 디젠 분께서 투자자 분께서 이 대시보드를 만드신 거예요. 살펴보면 이렇게 제가 어제 밤 9시 25분에 캡처를 한 건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장후에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게 하이퍼리퀴드의 연구 선물 거래 가격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프 이런 거 이게 사실 주식 종목을 다룬 가격이지만 사실상 거래 자체는 크립토 투자자분들이 익숙한 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 거래 가격도 가지고 오고 또 이런 김치 프리미엄 해외보다 한국이 비싼 그런 지표를 나타내는 게 김치 프리미엄인데 이런 것도 다 표시해두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전통 금융하고 크립토의 경계가 완전히 흐려지는 것 같은 그런 차트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대시보드가 얼마나 이 크립토 친화적인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뭐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퍼리퀴드라는 온체인 거래소 있죠. 그 연구 선물 거래를 주로 하는 덱스인데 여기에 이제 시세를 연동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놨고 네이버 주식 가격도 볼 수 있도록 동시에 이제 설정을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김프와 환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이제 펀딩비, 미결제 약정 이런 거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게 연동을 해두셨더라고요. 그리고 요런 현선물 스프레드와 같이 이제 좀 전략적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좀 쉽게 볼 수 있게 게리율 같은 것도 다 표시해 두셔가지고 이게 사실 단순히 국장이 아니라 이 한국 주식 종목을 온체인에 연동시켜서 여기로 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가면 이때 보시는 분들이 동시에 한 90명 넘게 있었거든요. 이게 뜨는데 지금 한 87명이 보고 있는 중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장이 닫혔음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 한 개인 투자자가 만든 대시보드에 사람들이 가격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뭐 이제 하이퍼리퀴드는 원래 이 디지털 자산 거래로 시작한 탈중앙화 거래소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에 더 친숙하고 관심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뭐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코스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시보드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소식을 전해드린 건데 저 수치 자체를 또 이제 그대로 믿어버리시는 분들이 나오실 수 있어서 네. 저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공신력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국장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을 좀 방증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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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국장 화랑세 유동성이 다 뭐 코스피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빠지고 있는 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간단히 두 방향으로 나눌 수 있겠죠. 호재와 악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좋은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호재 시나리오는 되게 간단합니다. 뭐 글로벌 리스크 온의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다.
화랑하는 증시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식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코스피 랠리가 선행 지표가 돼서 외국인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증시가 좀 소강이 되고 완정이 되면 이 자금들이 다시 또 코인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너무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시장이 지금 사실 실컷 악재 시나리오 얘기하고 약간 균형 맞추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리고 뭐 아직 좀 요원하긴 하지만 클래리티 법안이 7월 말 내에 좀 골든타임 이내에 통과가 되면 이 점도 이제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 돼줄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고, 국내에선 아직 뭐 현물 ETF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실행이 되면 국내 안에서도 코인에 대한 유동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악재 시나리오를 또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국내 리테일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 증시로 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 국내 증시가 계속 좋으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코스피 급락 시에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일시적으로 코인 거래량이 살짝 튀는 그런 패턴들이 보이는데, 이게 증시에 의존되어서 이제 코인이 가기 때문에 뭔가 좀 주도적인 성향을 잃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유동성을 좀 잘 확보를 해야 저희 디지털 자산 시장도 좀 나아질 텐데요. 네. 네, 이더리움 관련해서 어제 조금 이제 화제가 되는 뉴스가 네. 하나 있었는데요. 네. 이제 좀 오래된 이더리움 투자자 한 분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약간 이게 갑론을박이 주말 사이에 좀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이더리움 이제 끝났나 뭐 이런 이제 지적부터 네. 아니다. 저 사람 왜 팔았는지 궁금하다. 뭐 약간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본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네. 네, 그 내용 한번 살짝 들여다볼게요. 네. 데이비드 호프만이라고 아시는 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뱅크리스 창립자죠. 뱅크리스라는 뭐 디지털 자산 미디어이자 뭐 일종의 뭐 다오 활동도 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호프만이 되게 2018년도에 뭐 이더리움 급락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고 약간 좀 쉬운 말로 하자면 진성 이더리움 빠돌이 같은 느낌의 이더리움 지지자인데, 이분이 이더리움을 전량 매도하고 나서 뭐 이더리움 판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5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더리움은 곧 화폐라는 태제의 완성과 뭐 완성 및 공정 가치가 도달했다. 근데 뭐 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좀 인정받기는 어렵다라는 식의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지금 가치가 적절한 가치 수준이다. 이런 내용이죠. 네, 앞으로 더 가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그 자체가 화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를 연결해주는 뭐 이제 프로토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해주신 게 나오죠. 네트워크의 성공이 그래서 가격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지금이 적정가다. 뭐 이런 이런 얘기를 좀 정리를 했고, 그래서 뭐 오픈소스 설계에 따른 가치의 외부가 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글로벌 화폐로서의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그리고 생태계 성장과 토큰 가격이 불일치하고 있다. 뭐 전반적으로는 그 1번과 2번의 얘기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건데, 결국엔 좀 안 좋게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를 진단하고 이런 내용을 좀 해명을 한 건데요. 이게 지금 사실 호프만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이 뱅크리스라는 크립토 미디어를 만들어서 6년 넘게 운영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충격이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뭐 비탈릭 부테린도 이더리움 재단 안에서 영향력을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린 적도 있고, 또 이번에 데이비드 호프만도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 이더리움에 약간 주축이 될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이더리움 안에서 영향력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커뮤니티에 약간 힘이 좀 빠지고 있지 않냐, 앞으로 누가 이 이더리움 커뮤니티에 이끌 수 있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걱정과 뭐 우려 반, 뭐 걱정 반, 이렇게 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일본 투자자들이야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이제 당연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가요? 이 사람 하나가 어쨌든 이렇게 아예 공표를 하고 떠났다는 것이. 데이비드 호프만은 사실 이게 뱅크리스라고 하는 매체를 모르는 분 입장에서는 뭐야 누가 팔았길래 난리야라고 그러거나 할 말거나 수가 할 수 있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네임밸류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뱅크리스라는 매체가 어떤 매체냐면 네. 하루 종일 라디오처럼 코인 얘기하는 매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뭐랄까 이 깊이 매체 중에서도 코인 관련 뭐 디지털 자산 관련한 어떤 깊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곳이고 네. 또 이 매체를 하면서 동시에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던 그러니까 VC 역할도 했었던 네. 그런 곳이어서 사실 조금 충격이 있죠.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최근 한 몇 주 동안 소개를 해드린 소식들이 쭉 있잖아요. 이더리움 그렇죠. 재단에서도 지금 이탈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금 원래 이더리움 쪽에서 오래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그걸 팔고 뭐 하이퍼리퀴드로 가거나 아니면 G캐시로 이제 갈아타거나 약간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거물 한 명이 또 떠난 거기 때문에 네. 약간 그 연장선상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프만도 5월 9일에 본인 소셜 미디어에서 지켓시를 살 의향이 있다. 돈만 생긴다면 뭐 이런 식으로 트윗을 올린 적이 있었죠. 그랬군요. 그럼 이걸 매도하고 거길 갔을 확률도 있겠네요. 네, 네.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네, 네. 이더리움 가격도 최근에 계속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네. 다음 보시면 좀 분위기를 바꿔서 네, 이건 좀 가벼운 뉴스네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한 뉴스이기 때문에 좀 재밌는 뉴스로 가져왔습니다. 싸이 흠뻑쇼 다들 좋아하시죠? 가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인기가 많아서 티켓팅하는 게 진짜 피켓팅이잖아요. 근데 이 싸이 흠뻑쇼를 좀 쉽게 예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NFT에 관심 있었던 분들은 돈을 조금만 투자하면 쉽게 선예매를 해오셨을 텐데 이게 좀 죽어버린 NFT 시장에서 다시 좀비처럼 살아나고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NFT가 아직도 있었군요. 네. NFT가 지금 어떤 분야에서 많이 쓰이냐면 네. 그 요런 이제 K-팝 K-팝 싸이 쪽에서. 씨는 K-팝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연령대가 좀 있지만 네, 음. 어쨌든 K-팝 콘서트 암표 방지에 20대도 많이 갑니다. 싸이 그럼요. 콘서트에 사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예. 어쨌든 네, 콘서트 암표 방지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군요. 암표 방지보다는 조금 이제 선 투자의 개념에 네, 일종의 가깝죠. 화이트리스트 제공 뭐 이런 건데 네. 재밌네요. NFT를 싸이거라는 NFT입니다. 이 싸이거라는 NFT를 보유하고 있는 홀더들, 투자자 그 보유자분들한테는 선예매 이제 혜택을 주는 건데요. 혜택은 매년 똑같이 진행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 NFT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한 4장까지 선예매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그냥 일반 분들이 이 싸이 흠뻑쇼를 티켓팅 하려면 뭐 대기 200번, 몇백 번, 뭐 몇천 번 이런 식으로 막 와. 빠르게 자리를 가져올 수 없는데 저희 막 그 다중 접속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접속이 몰리게 되면 이렇게 대기 번호가 이렇게 찍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NFT를 가지고 있으면 이 NFT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선예매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없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예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많고요. 지금도 이제 오늘 제가 아침에 가져온 건데 이렇게 블로그에서는 싸이 흠뻑쇼 티켓팅 어떻게 하냐 NFT로 이용하는 방법도 안내가 되어 있고요. 인기가 실제로 대중적 수요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커뮤니티 반응도 이렇게 NFT 아직 우선 예매를 해주는구나 의외다라는 반응도 있는데 이게 이제 업비트 NFT에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비트 NFT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레짓하다라는 이제 반응인데 레짓하다가 뭐냐면 레짓업을 하다는 건데 이게 그동안 사실 NFT 시장에는 워낙 그 스캠, 사기 같은 게 많았기 때문에 러그풀 의혹이나 이런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믿을 만한 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걸 살만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제 보시면 이게 30일간의 NFT 그 싸이거 가격 차트인데, 싸이 흠뻑쇼 이제 시즌이 다가오면서 가격이 점점 올라오고 있죠. 하나당 대략 한 50만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짓하다는 표현 써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런 구조가 뭐가 난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지를 잘 알고 투자해야 되거든요. 네. 이 NFT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싸이 씨가 더 이상 콘서트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가치가 없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뭐 아직 한창이시니까. 네.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가수 네. 싸이님의 이제 네. 무궁한 그 건강과 발전을 기원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 네. 홀더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러네요. 좋은 거는 뭐냐면 이게 좀 매도가 그래도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내가 콘서트를 편하게 예매하고 싶다. 그럼 사가지고 예매한 다음에 팔면 됩니다. 됩니다. 물론 이제 오. 가격이 좀 약간 그 저희 뭐 고점에서 이제 샀다가 떨어지면 네. 그때 팔면 안 되니까 잘 가지고 있다가 다음 콘서트 시즌에 파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런 부분들 가볍게 이런 사례도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 네. 김재희 편집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